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의학 박사이자 철학 박사인 빅터 프랭클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과 깨달음으로 써낸 자전적인 체험수기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비극적이고 슬픈 내용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서 문학적이기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책이 사랑받는 이유는 인간 존엄성의 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 내면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빛나고 인간 존재의 의미, 고귀함, 그리고 희망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랑과 예술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은 가능했다. 밖에 있을 때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손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딘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구령 소리가 들렸다. 차렷, 앞으로 각,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첫째 줄 주의, 왼발, 그리고 왼발, 그리고 오른발, 왼발, 모자 벗어.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다. 모자 벗어 라는 구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마침 수용소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탐조등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민첩하게 행진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차없이 발길질이 가해졌다. 춥다고 허락 없이 모자를 귀까지 눌러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큰 돌멩이를 넘고 커다란 웅덩이를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총의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의 팔에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말을 하기가 힘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옆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축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것이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해도 여전히 더 말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게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천사들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묵상에 잠겨 있나니.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앞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자 뒤에 오던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졌다. 감시병이 달려와서 가지고 있던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그 후 곧 내 영혼은 수감자 신세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아 되돌아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물으면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대로 그녀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정지. 드디어 작업장에 도착했다. 모두들 더 좋은 연장을 차지하기 위해 캄캄한 광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왔다. 이 새끼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곧 우리는 전날 일했던 배수구로 위치를 찾아서 갔다. 얼어붙은 땅이 곡괭이 끝에서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불꽃이 일어났다. 모두들 말이 없었고 머리는 마비되어 있었다. 그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려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서야 내가 깨달은 것이었는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수용소에는 오는 편지도 가는 편지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내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나와 그녀가 나누는 정신적 대화 역시 아주 생생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자기 존재의 공허함과 고독감,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은 해프닝이나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 향수 어린 추억이 그들을 성스럽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존재가 현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움을 향해 먼 과거로 달려갔다. 나는 상상 속에서 버스를 탔고 열쇠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을 열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전등을 껐다. 우리 생각은 대개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때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내적인 삶이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때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바바리아 수용소로 이송되는 도중에 호송 열차의 작은 창살 너머로 석양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잘츠부르크 산 정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절대로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믿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다. 수용소에서 일할 때도 우리들은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의 키 큰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게 했다.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 공장을 짓는 데 동원되었던 바로 그 숲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의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인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그날도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당시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으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에 그림처럼 서 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에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을 했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정말로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쳐서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예술. 앞에서 내가 예술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예술이 가능할까? 그것은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즉석에서 카바레 비슷한 것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었다. 잠시 동안 막사안을 깨끗이 치우고 나무 의자를 밀거나 함께 못질을 한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을 짠다. 저녁이면 수용소 안에서 비교적 처지가 좋은 사람들, 카포들이나 수용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다. 그들은 몇 번은 웃고 또 몇 번은 울기 위해 이곳에 온다. 어쩌면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잊기 위해 오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촌극을 하는데 그 중에는 수용소의 현실을 풍자한 것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현실을 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현실을 잊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모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일반 수감자 중에서도 그곳에 가면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끌고 카바레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 30분간의 점심시간 동안 작업장에서 수프를 배급받을 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엔진실에 가서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국자로 퍼준 멀건 수프를 들고 기관실로 갔다. 우리가 개걸스럽게 수프를 먹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이 술통 위로 올라가 이탈리아 아리아를 한 곡 불러 제꼈다. 우리는 그 노래를 정말로 좋아했으며 그에게는 곧 바닥을 긁어서 퍼주는 이것은 콩알 몇 개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프 2국자가 상으로 돌아갔다. 여흥거리에만 보상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칭찬에도 보상이 돌아갔다. 한 번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소에서 살인마 카포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일이 생겼다. 일의 전말은 이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그 교령술 회합이 열리는 방으로 초대되는 영광을 얻었다. 거기에는 지난번처럼 주치의의 절친한 친구들이 다 모였으며 역시 불법적으로 참석한 지난번에 그 위생 담당 사관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살인마 카포가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가 시를 한 편 낭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의 시는 수용소 안에서 이미 유명한 시였다. 2번 청할 필요도 없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일기장 비슷한 것을 꺼내더니 거기에 적혀있는 자기 예술의 시험작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가 지은 사랑의 시를 읊는 동안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대체로 칭찬에 너그러운 편이어서 만약 내가 그의 작업반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 살인적인 카포에게 호의적인 측면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아주 유용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죽어라고 박수를 쳤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용소 안에서 행해지는 예술 행위는 어떤 종류의 예술 행위든 어느 정도 기괴한 측면을 띠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예술과 관련된 행위에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음울한 현실과 예술 사이에 놓여있는 엄청난 간극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아우슈비츠에서 맞은 2번째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
내가 왜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지를. 나는 음악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막사 입구에 있는 고참 관리의 방에서 무언가 축하연이 벌어지는 것 같았다. 술에 취해 왁자지껄하는 소리 중에 흔해 빠진 노랫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방이 조용해졌다. 곧이어 바이올린이 흐느끼듯 토해내는 애끓는 탱고 선율이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너무 많이 연주되어서 식상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 아니었다. 바이올린이 흐느끼는 소리에 나도 덩달아 흐느꼈다. 바로 그날은 어떤 사람이 24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다른 편 막사에 누워 있다. 어쩌면 겨우 몇백 야드 혹은 몇천 야드에 불과한 거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내였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로 가득한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